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베니테스가 떠난 이후 호지슨과 달글리시 체제의 리버풀 암흑기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2010년 리버풀은 질레트와 힉스 구단주 체제에서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광의 시대를 이끈 베니테스 감독을 내보내고 부르지는 그의 후임자로 로이 호지슨, 페이그린이 달글리시를 물망에 올려놨는데요. 당시 팬들의 경우엔 리버풀 아카데미에서 근무하고 있던 레전드 케니 달글리시의 복귀를 원했습니다. 그 역시 내심 감독직을 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팬들의 바람과 달리 보드지는 플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로이 호지슨을 새 사령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동안 전세계를 맴돌며 숙달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흔들리는 리버풀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제라드와 캐러건은 그의 부임을 환영하기까지 했습니다. 호지슨은 부임하자마자 이적설이 심심찮게 터져나오던 제토라인의 잔류에 힘썼습니다. 제라드는 호지슨과 면담 후 비전과 계획에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전하며 이적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요. 이렇듯 전력의 초핵심들을 잔류시킨 호지슨은 이후 수비 안정성을 강조하는 자신의 전술에 부합한 인재를 찾아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팀을 떠난 마스체라노의 공백을 덴마크의 미친개 폴센을 영입해 메웠으며 리버풀의 왼쪽 풀백 잔혹사를 해결할 적임자로 자신의 애지자인 콘체스키를 플럼에서 데려왔습니다. 콘체스키는 공격보단 안정적인 수비로 팀에 기여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호지슨은 그가 견고한 수비로 팀의 수비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콜, 하울 메일 엘리스 등 알짜배기 자원들을 영입하게 되죠. 호지슨은 폴센과 루카스 레이바를 중원의 살림꾼, 메일 엘리스는 뽀른반 역할, 조콜을 2선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하여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나름 괜찮은 면면이 있는 스쿼드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호지슨의 수비 지향적인 스타일은 기존의 선수단과 전술적 부조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도이어 이전 스위퍼키퍼라고 불린 레이나의 역할은 그저 공을 막는 것으로 제한되었으며 빌드업의 강점이 지닌 센터백 아기르는 매경기마다 짧은 패스가 아닌 롱패스를 전방으로 수없이 뿌려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훗날 로이의 전술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난 공을 갖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 잦은 롱패스는 싫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빌드업 능력을 사장시키는 그를 맹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루카스 레이바 폴센 라인을 고집한 탓에 훌륭한 자원인 메일 앨리스를 어쩔 수 없이 윙어로 기용하는 기행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비 성향이 강한 중원을 고집하다 보니 중원에서의 창의성이 떨어져 제라드나 토레스 같은 공격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호지슨의 단조로운 롱볼 패턴 전술 속에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부상을 안고 뛴 월드컵의 여파로 부진한 토레스는 호지슨의 전술 속에서 더욱 침체된 경기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죠. 공격 전개가 느려지고 롱볼 패턴으로 단조로워지면서 베니테스 체제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일으켰던 이들이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즉 호지슨의 수비적인 경기 운영 방식이 선수들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상쇄시켜 리버풀의 공격력을 약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나마 이를 해결해줄 적임자가 조콜이었지만 그는 부상으로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호지슨이 무한한 신뢰를 보낸 폴센과 콘체스키는 리버풀의 수준에 비해 부족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콘체스키는 풀백임에도 크로스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장점인 수비에도 엉성한 모습을 보여주며 매번 실수를 저지르면서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총체적 난국이었던 이 시기에 선수들의 빡빡민 머리들은 유독 팬들의 눈에 더 띄었고 스쿼드 중 절반 이상이 빡빡머리를 고수한 리버풀은 빡빡풀이라 불리며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담으로 레게 머리를 고수해오던 글렌 존슨과 닭뼈슬 머리가 상징이었던 메일 엘레스가 머리를 밀고 빡빡풀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팬들은 이해할 수 없단 반응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자, 제토라인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플레이에 익숙해져 있던 팬들은 보수적인 호지슨의 스타일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선수들도 호지슨에게 반기를 들면서 팀의 분위기는 와해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2010년 10월 머니볼 철학을 기조로 보스턴 레드삭스의 부진을 끊어낸 조넬리의 페네이 스포츠 그룹이 마침내 리버풀을 인수하면서 구단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넬리는 인수 직후 호지슨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감독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성적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분노한 팬들은 경기장에서 유어나 핏투 매니지라는 비판적인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던 보드지는 2011년 1월 호지슨을 경질하게 되죠. 소방수로는 팬들이 그토록 원했던 리버풀의 레전드 달글리시가 부임했습니다. 팬들은 왕의 귀환이라며 그를 환영했는데요. 자, 그가 부임했을 당시만 해도 리버풀은 20라운드까지 7승 3무 9패, 강등권 팀보다 고작 승점 4점이 앞선 12위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글리시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주포인 토레스가 다시 예전의 날카로운 골 결정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며 리버풀의 성적은 연일 상승하기 시작했죠. 바뀐 구단주의 팬들이 그토록 원했던 달글리시의 부임, 토레스의 잔류 여론에더의 토레스의 파트너로 힘들게 데려온 수아레스까지 당시 팬들은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레스가 겨울 이적 시장 마감일날 결국 첼시로 떠나버렸고 토레스의 짝이 될 예정이었던 수아레즈는 토레스의 대치자 성격으로 비춰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토레스의 완전한 대치자론 뉴캐슬에서 앤디 캐롤을 패닉바이로 데려왔습니다. 자, 원래 같았으면 달글리시는 앤디 캐롤과 수아레즈를 공격 조합으로 내세웠겠지만 앤디 캐롤이 뉴캐슬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안고 이적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대신 헌신적인 카잇을 수아레스의 파트너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성실함과 팀플레이 능력이 뛰어난 카잇과 기술적이고 창의적인 수아레스는 엄청난 시너지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달글리시의 의도가 완벽히 적중하며 리버풀은 한때 리그 5위에 복귀했을 정도로 다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그 6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자 리버풀의 보드지는 달글리시가 리버풀의 재건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판단, 그를 정식 감독으로 부임시켰습니다. 달글리시는 정식 감독으로 부임한 직후 브리티시 코어 정책을 펼치며 팀의 영국적 색채를 강화시켜 리버풀의 공격적인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먼저 썬덜랜드에서 떠오르는 샛별 조던 핸더슨을, 강등된 블랙풀에서 찰장군 찰리 아담을, 아스톤빌라에서 스튜어트 다우닝을, 이외에 벨라미 등 대대적인 영입을 하며 리버풀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클럽 유스 아카데미에서 키운 유망주들을 적극적으로 스쿼드에 포함시키며 마치 바르셀로나의 방식을 따라가려는 노력도 보였는데요. 그렇게 달글리시 체제의 리버풀 스쿼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달글리시는 호지슨과 같이 4-4-2를 주로 기본 포메이션으로 삼았지만 경기 운영면에서 보수적인 그와 반대로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수비, 이후 빠른 전진 플레이, 측면에서의 위협적인 크로스와 수아레즈의 창의적인 플레이에 중점을 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앤디 캐롤의 지속적인 부진과 더불어 지난 시즌과 달리 상대가 수아레즈를 집중 견제하는 수비 전략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고 창의적인 패서인 제라드가 시즌 초반서부터 잦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리버풀은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달글리시 감독은 제라드의 공백을 패스의 강점을 지닌 찰리 아담으로 메우고자 했죠. 그러나 제라드에 비해 느린 패스 타이밍과 좁은 활동 반경은 상대로 하여금 빠르게 리버풀의 역습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들었고 결국 타이밍을 놓친 찰리 아담은 롱패스를 뿌리는 빈도가 잦아지며 어느덧 리버풀은 지공을 통한 역습 전개를 보기 힘든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미인 핸더슨을 카잇 대신 측면에 기용하는 실험적인 선택을 하며 그의 다재다능함이 측면에서 발휘될 수 있길 기대했지만 애당초 측면 자원으로서의 강점을 지닌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격 템포 저하 및 측면에서의 창의성 부족으로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경기가 재미없다고 묘사될 정도로 전술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듯한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어 리버풀의 경기는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지슨 감독에 비해 나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관성 없는 경기력에 더해 수아레스의 에브라 인종차별 논란으로 팀 내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리버풀은 하락세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시즌의 FA컵 준우승과 칼링컵 우승이란 성과를 이룩하긴 했지만 리그에서 14승 10무 14패로 8위, 1994년 이후 최저의 성적을 기록하며 7년 만에 지역 라이벌인 에버튼에게 리그 순위에서 뒤지는 굴욕을 맛보기까지 하자 결국 그는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달글리시는 정규리그 성적은 실망스러웠지만 칼링컵 우승이 팬과 구단에 상당한 의미가 됐다는 것을 안다. 그 어떤 것과도 칼링컵 우승과 바꾸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감독직에서 깨끗하게 물러났습니다. 이후 장기적인 재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보드지는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빌라스 보아스, 브랜든 로저스와 같은 젊은 감독들을 물망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울질 끝에 스완지 시티에게 보상금을 제공하고 로저스를 새 사령탑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프리미어리그를 겨우 한 시즌 경험한 신인 감독 로저스를 데려온 보드진의 선택에 당시 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으나 한편에선 패싱 축구로 호평을 받은 그가 리버풀의 스타일을 바꿀 장기적인 리빌딩을 이끌 적임자란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리버풀을 젊고 역동적이면서 패싱 축구를 하는 팀으로 만들기 위해 스쿼드를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호지슨, 달글리시의 유산들이 대부분 매각되거나 임대 보내졌으며 그 자리는 패싱 축구에 부합한 선수들이 대거 영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레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팀을 재편했으며 어느덧 노쇠하던 제라드에겐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경기를 지휘하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기기 시작했죠. 해당 시즌의 리버풀은 리그 7위에 그쳤지만 로저스의 리버풀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팀을 재편해 13-14 시즌의 리버풀을 우승 경쟁까지 이끌었고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준 리버풀은 도르트문트에서 신화를 쓴 클롭이 부임한 뒤 헤비메탈 축구로 점차 진보해 나가며 완벽하게 암흑기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버풀은 약 10년이란 오랜 암흑기를 지나 마침내 정상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클롭의 지혜 아래 새 시대를 연 리버풀은 현재 슬롯 체제에서 더 많은 우승과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